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프로미스가 완전히 깨졌죠. 감세안을 놓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거세게 부딪힌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도치에서 하려고 했던 게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국방비를 줄이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생각에는 트럼프의 어떤 그 세계관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믿고 미국의 독립전쟁에 내가 지금 참모로서 총성 없는 전쟁에 진격 앞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뭔가 트럼프의 어떤 변화를 감지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희라고 합니다. 최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동맹이 깨지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그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오늘 할 내용들에 대해서 좀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두 가지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오늘 이제 그 PD님과 나눌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트럼프의 세계관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트럼프의 세계관 때문에 월가와 트럼프가 충돌하는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은 정치인에게 월가는 이제 돈줄, 뒷배인데 그 돈줄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빅테크로 채우려고 하는 트럼프의 욕구와 그리고 그거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제 월가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빅테크들의 어떤 그 야망이 있어요. 필연적으로 트럼프와 빅테크는 이제 운명적으로 지금 동맹 관계가 돼가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월가가 이제 반대로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의 어떤 적이 되니까 그러면 월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세계관 그리고 그 세계관이 월가와 부딪히는 모습 그리고 그 공백을 빅테크가 어떻게 채우면서 들어오려고 하는가 이 세 가지 구도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런 구도 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하나의 단면인데 이 단면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구도를 먼저 이해하셔야 이 단면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단면을 이해하고 나면 이 상황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구조적으로 미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트럼프의 세계관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의 세계관이라는 거는 하나의 게임으로 얘기하면 거대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적을 영웅이 탄생하면서 서서히 이제 그 어떤 탄압과 압박 속에서 영웅이 성장을 하고 그 영웅이 성장하면서 이제 힘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 적을 물찌르는 게 하나의 그 세계관인데 그 트럼프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적은 이제 트럼프가 아젠다 47이라고 하는 그 이번 그 대선 때 공약집에서 명백하게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를 거대한 적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직역하면 세계화주의자인데 그럼 트럼프가 얘기하는 글로벌리스트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글로벌리스트는 자유무역주의자들. 그러면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왜 생겼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자유무역주의자들은 민주당, 월가, 중국, EU의 규제기관, 군수산업체, 로키드 마틴 등의 군수산업체들이에요. 그럼 이런 어떤 하나의 거대한 그 글로벌리스트라고 트럼프가 적으로 설정해 놓은 그 적들이 어떻게 지금 생긴 건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닉슨 쇼크가 1971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사적, 경제사적인 어떤 그 변곡점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 그 근본위제에서 이제 닉슨이 이제 달러를 많이 발행하니까 근본위제에서 이탈했어요. 더 이상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이러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게 결국은 금융 쪽에서 보면 변동성이었어요. 그 근본위제 이탈하면서 달러가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돼 있었는데 이 가치가 고정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달러의 발행량에 따라서 이제 금과 달러의 가치가 완전히 이제 변동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달러의 전 세계 모든 화폐를 고정시켜 놨었는데 고정 환율제도 끊어진 거죠. 금의 가치와 달러의 가치가 달러의 발행량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생겼고 이 변동성에 따라서 다른 화폐들과의 달러 간의 환율도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금융 세력이 원했던 구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그 모든 경제 활동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변동성을 해칭하기 위해서 변동성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 변동성을 폭을 줄이면서 이제 파생 상품들이 역할을 했던 거죠. 이거는 금융 세력들한테 입장에서 보면 금융 상품이죠. 그리고 달러가 많이 발행이 되니까 이제 달러의 가치가 사실은 금리인데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제로 금리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출 상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이제 그 일반 시민들과 그다음에 기업들이
거의 0%로 이제 금리를 이제 그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사업을 하고 투기를 했던 거예요. 이건 금융세력 입장에서 보면 달러를 많이 발행할 수 있고 많은 파생 상품과 대출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닉슨 쇼크 이후에 레이거노믹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월가가 전 세계 자유무역과 자본시장의 자유화, 금융시장의 자유화를 퍼뜨린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화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무역 적자로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망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다 중국으로 WTO 가입을 이제 2001년도에 클린턴 정부 때 이제 클린턴 정부가 밀어붙이면 민주당 때죠. 그 중국이 WTO에 가입해요. 이게 결정적인 세계화의 어떤 또 하나의 변곡점이에요.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세계화에서. 그러면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들어오니까 미국에 있는 제조업이 전부 다 중국으로 이전됐죠. 이게 이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제조업체의 몰락. 그러니까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500만 개 일자리가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수출되면서 중국은 이제 거대한 경제 성장을 했고 미국은 자본시장은 굉장히 많이 성장했지만 제조업체는 다 망가지고 그리고 기축 통화가 되니까 무역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세를 띠게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달러를 쓰게 되니까 수요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속적인 어떤 기조적인 달러의 강세 속에서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제조업이 망가지고 이런 와중에 이제 그 달러는 지속적으로 발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닉슨 쇼크 이후에 GDP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그 화폐의 어떤 양이 늘어난 속도가 한 3배는 많아요. 그러니까 화폐가 가치가 3배가 떨어진 거예요. 3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내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는 세계화주의자들에 의해서 미국 제조업 중산층이 몰락하고 그다음에 달러가 타락한 거예요. 세계화주의자 민주당과 월가에 의해서 미국의 백인 중산층, 기독교 백인 중산층이 몰락하고 마약장애가 되고 실업자가 되고 그다음에 대학에 못 가고 이렇게 몰락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몰락한 속에서도 달러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달러의 가치는 다른 화폐들에 비해서는 계속 강세를 띄었지만 실물 경제, 구매력은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화폐가 다 떨어진 거죠. 달러에 비해서 다른 화폐들은 더 떨어졌으니까.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 글로벌리스트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달러를 지속적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권을 움켜쥐고 지속적으로 신용창출이라는 거는 대출 상품을 팔아 제끼는 거거든요. 대출 상품을 무분별하게 팔면서 달러는 타락하고 중산층은 몰락했다. 그래서 나는 글로벌리스트들을 몰아내고 제조업을 살려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달러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하는 게 트럼프의 세계관이에요. 자, 이 세계관으로 트럼프는 90% 중산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뭐 이런 쪽에서 그 러스트벨트에서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었는데 트럼프로 지지가 돌아서면서 이제 세 번의 대선에서 2번 이기고 1번 진 거죠. 팬데믹 때 1번 바이든 때 졌었고요. 자, 이게 이제 트럼프의 세계관이에요. 그럼 이 세계관에서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월가예요. 민주당이고 중국이고 군수산업체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글로벌리스트를 몰아내겠다고 하는 거는 월가를 무찌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는 필연적으로 트럼프의 적이에요. 트럼프가 명시적으로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지만. 자, 그러면 월가가 정치권의 돈줄이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월가를 등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선거 자금이 없었을 텐데. 물론 트럼프도 거대한 부동산 재벌이긴 하지만 자기 돈으로 선거 치르지는 않잖아요. 돈줄이 없었겠죠. 월가가 등을 돌렸어요. 바이든 2020년 대선 때 바이든한테 그 월가가 지원했던 금액에 비해서 트럼프한테 지원했던 금액이 2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선 거죠. 월가가. 그러면 이 자리를 트럼프는 어떻게 메우려고 했냐면 그걸 메우려고 했던 게 빅테크예요. 빅테크는 돈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네트워크, 온라인이라는 네트워크도 있죠.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일론 머스크나 피터 틸 같은 빅테크 CEO들이 채워주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이제 충족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빅테크들은 왜 그러면 트럼프하고 이해관계가 맞았나? 리버테리안이고 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정치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실리콘밸리에서 자유를 꿈꾸며 야자나무 숲 아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기술력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자유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전 세계를 네트워크로 엮어서 돈을 번 다음에. 근데 이런 그 자유주의자들이 왜 워싱턴으로 자꾸 와서 정치를 하려고 할까?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가. 이건 뭐냐면 민주당과 월가의 규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월가는 전 세계를 세계화시키는 과정에서 세계화 구조를 짜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 프레임을 만들어놨어요. 금융산업에는 다른 산업이 쉽게 진출하지 못하게 규제 프레임을 짜놓고 그리고 많은 규제들을 짜놨어요. 특히나 EU 규제 당국 그리고 민주당 이건 규제 당국이에요. 규제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니네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돈을 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규제가 있으면 내가 그 규제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대표적인 게 탄소 배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그렇게 파리 기후협약 탄소 배출권 사업을 안 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탄소 배출권이 가장 대표적인 좌파 정부들의 규제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석유를 떼서 공장을 돌리려면 탄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석유를 떼서 공장을 돌리지 말아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공장을 하나 새로 지려면,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는 공장을 하나 새로 지려면 적어도 수천억이 들어가요. 수천억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조 단위가 들어가는 공장도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규제 당국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앞으로 탄소 제로 경제로 갈 테니까 니네는 친환경 에너지로 불리는 공장을 지원하라고 하면 그 공장을 질 수 있을까요? 조 단위 공장을 못 짓죠. 탄소 배출권을 사서 공장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명분은 탄소를 배출하지 말라는 거지만 그게 아니죠.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규제당국은. 그럼 결국은 탄소 배출권을 사서 공장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규제 이꼴 세금이죠. 탄소 배출권은 그냥 세금이에요. 주로 이제 유로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화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빅테크들이 유럽에서 사업을 하고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규제 프레임들에 걸렸어요. 신분 인증이라거나 그다음에 또 사생활 침해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반독점법이라거나 여러 가지 규제 프레임에 걸려서 유럽에서 엄청나게 과징금을 맞고 미국에서 이제 와서 바이든 정부에게 하소연을 하죠. 그럼 바이든 정부는 바깥에서 맞고 온 자식이 잘못했건 잘했건 일단 가서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바이든이 더 때리는 거예요. 바이든 규제 프레임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유로들의 규제 프레임으로 굉장히 지금 괴로운데 민주당도 규제 프레임이 있으니까 안팎으로 괴로웠던 거예요. 그럼 그 규제 프레임을 깨부수려면 결국은 기득권이 돼야 되거든요. 규제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로우 메이커가 돼야 되잖아요. 로우 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는 결국은 지금 월가가 하고 있는 그 마크 조종자 역할을 빅테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는 현실 자각을 한 거죠. 내가 이런 규제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규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워싱턴 국회를 장악해야 되고,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 되고 워싱턴에 가야 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지금 월가가 하고 있는 거하고 겹치죠. 그러면 트럼프와 빅테크, 민주당과 월가라는 이런 대결 구도가 필연적으로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짜여졌던 거예요. 이 다음 얘기는 이제 서서히 이제 다시 드리고요. 그러면 트럼프의 세계관, 반세계화주의자라는 세계화주의자들을 때려잡겠다는 트럼프의 세계관과 이 세계관이 월가와 기본적으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이 기본적으로 상충하는 월가가 트럼프를 외면했을 때 이 빈자리를 빅테크들이 어떻게 메우려고 했는가, 그리고 트럼프가 이 빅테크들의 어떤 이런 욕구들을 받아들이면서 빅테크들과 어떤 이제 정치 활동을 하려고 했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브로메스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브로메스가 완전히 깨졌죠. 그 브로메스가 깨진 어떤 계기가 감세 법안이잖아요. 트럼프가 국회에 가서 호통을 치면서까지 하원 통과를 시켰던 법안, 감세 법안. 이게 트럼프 얘기로는 공식 명칭이거든요. One Big Beautiful Bill Act.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죠. 그러니까 오빠 법안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발음으로 하면, 읽으면 OBBBA라고 해서 오빠 법안이에요. 감세안을 놓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거세게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 이 감세안의 내용이 뭐길래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강력하게 부딪힌 걸까? 이 감세안의 법안은 기본적으로 일단 부자 감세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를 낮추는 거.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해서 국방비를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증액시키는 거였어요. 감세 법안이라고는 하지만 국방비 증액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트리거가 됐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분노한. 그렇다면 트럼프 감세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금 얘기했듯이 부자 감세안인데 법인세를 기존에 이제 법인세율을 18% 낮춘 거. 법인세율을 21%에서 18%로 낮추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민주당의 반대로, 월가의 반대로 기존의 법인세율이 21%로 유지가 돼서 지속시키는 법안. 그리고 상속세율을 낮추는 거, 그리고 소득세율을 낮추는 거였어요. 쉽게 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걷는 거예요. 민주당이 가장 반대하는 거죠. 공화당과 민주당은 둘 다 재정 적자를 필연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민주당은 복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적자 재정이 나는 당이고, 공화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걷기 때문에 세수가 적어져서 재정 적자가 나는 당이에요. 둘 다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는 나는데 이유는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복지 예산,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메디케어라든지 복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출을 많이 해서 이제 적자가 필연적으로 나는 당이고, 공화당은 덜 걷는 거예요, 세금을 부자들에게.
그래서 부자들한테 좋은 거죠. 자,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분노했던 거는 사실은 민주당 월가의 어떤 압박 때문에 트럼프가 21%에서 18%로 법인세를 줄이려고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법인세가 줄면 좋잖아요. 이제 2천억 원 정도의 돈을 트럼프에게 쏟아붓으니까 법인세를 줄이려고 했겠죠. 근데 월가의 압박으로 법인세를 못 줄였어요, 이번에. 21%를 유지하는 거였죠, 그냥. 여기서 일단 한번 이제 일론 머스크가 분노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국방비가 늘어나요. 1,500억 달러가 늘어나요. 2030년까지. 지금 미국의 국방비가 한 9천억 달러 정도 돼요. 1조 달러 정도 돼요, 얼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하거든요. 1,400조 원.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도찌에서 하려고 했던 게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국방비를 줄이는 거였어. 해외 원조국 공무원들 막 자르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왜 전 세계에다가 달러를 이렇게 쓸데없이 뿌리냐. 결국은 세계화주의자들이 달러를 무분별하게 찍어서 뿌리는 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1조 달러의 국방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찌에서 하려고 했던 게 2조 달러의 재정 적자 중에 1조 달러 50%를 줄이려고 했는데 그 1조 달러를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국방비를 줄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도찌 수장을 맡은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F-35 같은 바보 비행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만든 F-35 전투기, 전 세계가 벌벌 떠는 F-35 전투기를 가지고 바보들이 만든 전투기라고 했어요. 비행기라고. 모든 거를 어중간하게 하는데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 비싼 전투기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얼마 정도 하냐면 600억 원인가?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수백억 원 하죠. 600억 원 정도 아마 하는 걸로 기억해요. 근데 600억 원 정도 하는 그 F-35 전투기가 모든 거 다 어지간히 해요. 속도도 빠르고 핵탄두를 탑재해서 폭격할 수도 있고 뭐 미사일을 탑재해서 폭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단 한 가지도 결정적으로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1조 달러 그 국방비 중에 거의 40%를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를 사고 유지 보존하는데 쓰거든요. 그 1조 달러 중에 40%니까 4천억 달러 정도를 그 전투기를 매입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인력들을 이제 고용해서 유지 보수하고 하는데 쉽게 해서 타이어 바꾸고 부품 바꾸고 이제 개보수하는 데 써요.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의 국방비 대부분이 로키드 마틴의 매출로 잡힌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줬던 미션은 국방비를 대폭 줄여라라는 거였죠. 명시적으로 국방비를 줄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네가 가서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지금 쓸데없는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손대기 시작한 게 국방 예산이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제일 먼저 도치 수장으로 가서 살펴보기 시작했던 게 재무부에서 국방부에서 로키드 마틴으로 얼마가 어떤 항목 때문에 지출이 되는가를 보는 거였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이제 그 재무부의 어떤 장부들을 이제 뜯어보기 시작하니까 미국 의회에서 그걸 경고하기도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에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특별 어떻게 보면 임명직으로 잠깐 임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 재무부의 장부를 이렇게 샅샅이 뜯어보는 게 위험하다. 라고 미국 의회가 경고까지 날릴 정도로 그러니까 민주당이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국방비를 한 5천억 달러 정도 줄여서 1조 달러 정도의 어떤 예산을 줄이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활동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일론 머스크가 활동 시간이 130일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특별 임명직으로 들어온 공무원은 미국 내에서 공무원 활동을 하려면 1년에 130일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 그래서 그게 끝난 다음에 이걸 연장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걸 연장하지 않고 일론 머스크가 그냥 테슬라 어떤 CEO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원래 트럼프가 도치 수장을 일론 머스크에 맡길 때 1월 20일 날 이제 그 취임을 하고 바로 도치 수장을 일론 머스크에 맡겼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에게 너는 2026년 7월 4일까지 도치 수장으로 내가 준 미션을 완수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 7월 4일이었을까? 왜 일론 머스크가 활동 시한을 2026년 7월 4일까지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오빠가 얘기했을까? 생각해보시면 재밌어요. 의미심장해요. 7월 4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미국에? 7월 4일? 옛날에 영화도 있었어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특히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했죠.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초안을 쓴 2026년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게 너는 2026년 7월 4일까지 국방비 등등에서 1조 달러를 줄이는 도치 수장으로서의 미션을 완수해라라고 했어요. 왜 7월 4일까지 하라고 했을까? 독립기념일까지. 아까 이제 트럼프의 세계관 속에는 이게 트럼프의 세계관을 이해하면 굉장히 쉬워요. 트럼프의 세계관 속에는 월가 민주당이라는 세계화주의자들이 지금 미국을 망쳐놨잖아요. 세계화 과정 속에서 미국의 경제를 중산층을 파탄내고 미국의 패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인 달러를 타락시켰죠.
민주당과 월가가 세계화주의자들이 타락시킨 이 경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독립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트럼프의 세계관에서는 미국이란 나라는 이 세계화주의자들에게 아직까지 점령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화주의자들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은 월가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국 독립 당시 초기에는 지금의 현재 그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저기 런던 금융가, 사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자본 거래는 월가보다 시티 오브 런던이 더 많이 해요. 시티 오브 런던에서 넘어온 그 금융 세력들로부터 지금 미국은 아직까지 점령돼 있는 거예요. 독립하지 않은 거예요. 형식상 정치적인 독립 선언을 했지만 경제적인 독립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눈에는. 그러면 트럼프는 2026년 7월 4일 날 일론 머스크가 임무를 완수했을 때 독립선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국은 250년 전에 토머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등이 정치적으로 독립선언을 했지만 아직 독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글로벌리스트 세계화주의자들을 무찌르고 중산층을 되살리고 달러를 다시 건강하게 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했다. 나는 이 초석을 닦았다. 그래서 우리는 국방 지출을 줄이고 세계화주의자들이 타락시킨 세계화 구조를 완전히 해체했다. 그래서 나는 미국 독립 250주년 오늘 7월 4일 날 진정한 미국의 독립을 선언한다. 이게 트럼프의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그 세계관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동의한 트럼프의 세계관, 세계화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화 프레임을 깨고 규제 프레임을 깨고 미국의 무역적자, 재정적자가 만성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 프레임을 깨고 내가 역할을 하겠다. 깨는데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데 내가 역할을 하겠다. 이거는 물론 이제 규제 프레임을 깨는 게 테슬라의 어떤 사업에도 유리하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가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압박을 줬으니까 또 보복 심리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일론 머스크가 내가 그러면 재정 지출을 줄이는데 국방비를 줄이는데 한번 열심히 해볼게. 미친 듯이 했죠. 들어가서 공무원 다 자르고 그 욕을 먹어가면서 테슬라한테 막 불지르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았죠. 굴복하지 않았어요. 계속 밀고 나갔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생각에는 나는 내가 지금 트럼프의 세계관에 동조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지금 기업의 이익과 내 사적인 이익을 다 포기는 안 했겠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게 이득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냉혈한 사업가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트럼프의 어떤 그 세계관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믿고 미국의 독립전쟁에 내가 지금 참모로서 어떤 사령관으로서 계속 내가 이 총성 없는 전쟁에 진격 앞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뭔가 트럼프의 어떤 변화를 감지한 거예요. 트럼프가 왜 1월 20일 날 그렇게 강력하게 진격 앞으로를 외친 다음에 지금 6월 달 한 4개월이 지났죠.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왜 갑자기 저게 꼬리를 내리고 국방비 증액안을 내놨을까라는 거에 일론 머스크는 분노하고 실망하고 더 이상 이 노선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갈등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그럼 이 문제를 해석하려면 트럼프가 왜 지금 꼬리를 내린 건가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갈등 상황이 일시적인 거냐 다시 옛날의 브로맨스로 돌아갈 수 있는 거냐를 판단하려면 지금 트럼프가 꼬리를 내린 이유가 어떤 전략적인 후퇴냐 아니면 완전히 누군가에게 굴복한 거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는 근본적으로 반세계화 사업을 하면서 월가하고 부딪히죠. 그렇죠? 월가가 만들어놓은 세계화 구조, 대출 상품,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가 그 대출 상품을 사주고 파생 상품을 사주기 때문에 돈을 버는 구조, 수수료를 먹는 구조, 트럼프가 깨겠다고 했으니까 월가는 어마어마하게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월가는 가만히 있었을까? 그동안 이 전 세계의 어떤 경제 구조를 좌지우지하는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월가, 그리고 이 월가와 관련이 있는 시티 오브 런던, 런던 금융도시, 이 연맹, 유럽과 월가의 금융연맹이 연합이 트럼프의 반세계화 사업에 그냥 두 손을 놓고 있었을까? 굉장히 강력한 수단들이 있죠. 일단 자본력이 있고 전 세계 정보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일단 그 금융 세력들이 정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국채예요. 영국이 근본이제를 할 때부터 그러니까 로스차일드와 영국이 연합해서 근본이제라는 거를 1816년부터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까지 끌고 왔죠. 100년간, 200년간 끌고 왔죠. 200년간 영국이 근본이제를 끌고 오면서 로스차일드가 영국 왕실을 움켜쥘 수 있었던 거는 영국 왕실의 채권을 무이자로 사준 거예요.
근본이제에서, 그러니까 그 기축통화에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기축통화는 스페인부터 시작이 되지만 여기서 그냥 편의상 영국의 스털링이라고 하는 파운드화, 파운드, 그리고 미국의 달러, 영국의 파운드가 지난 200년간 있었고 미국의 달러가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부터 100년간 있었던 거예요. 지금 300년의 이제 기축통화가 있죠. 영국의 파운드에서 미국의 달러까지로 따지면 300년이죠. 1816년 이제 근본이제 때부터 본격적인 기축통화라고 하면, 근본이제부터 시작된 그 금융 세력들과 영국의 정권, 그리고 월가의 금융 세력들과 미국의 정권들의 관계는 그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거의 무이자로 금융 세력들이 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축통화라는 거는 정부의 화폐라고 생각해요, 흔히들. 하지만 정부는 화폐 발행권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영국과 근본이제에서 영국 왕실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재무부는 화폐 발행권이 없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사실인데 사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법정화폐니까 정부가 발행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달러를 보면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이제 트레저리 뭐 등등 이제 나오죠. 하지만 실제로 발행하는 건 미국 재무부가 아니에요. 미국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하죠. 트레저리 펀드를 발행해요. 재무부 채권을. 그러면 그 채권을 화폐를 발행한 연준이 발행에 돈을 찍어서 타주는 거예요. 거의 제로 이자로, 0% 이자로. 지금은 이제 4% 이자지만 굉장히 값싼 장기의 값싼 이자로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에서 연준이나 로차일드가 영국 왕실로부터 또는 미국의 재무부로부터 얻은 건 뭔가? 채권을 그렇게 값싼 이자로 사주면서, 값싼 이자라는 거는 채권 가격을 높게 쳐줬다는 얘기거든요. 높게 쳐준 채권 이자를 사주고, 그럼 얘네는 뭔가 딜을 했으니까 하나를 주면은 얘는 둘을 가져가는 게 금융사인데 공짜 딜은 없잖아요. 그러면 금융 세력은 뭘 얻은 걸까? 이 정부들로부터. 달러 패권이라는 거의 본질이거든요. 그게 법정화폐 제도의 본질. 간단히 얘기해서 화폐 발행권이에요. 내가 지금 그 미국 재무부나 영국 왕실한테 화폐 발행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영국 왕실과 미국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 채권을 값비싸게 사주는데, 거의 제로 금리로 사주는데, 이 금융 세력이 얻은 거는 뭐냐면 채권을 거의 제로이자로 사주는 대신에 화폐 발행권을 가진 거예요. 돈을 찍어서 뿌릴 수 있는. 이게 그 딜로 시작된 거예요. 그 패권 국가들이 뭐 지금은 조금 이제 얘기가 다르지만, 원래 패권 국가는 이제 근대까지,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현대도. 해상 강국이 패권 국가죠. 막대한 해군력을 동원해야 돼요. 해군력이란 건 이제 항공모함이니까 비행기 공군력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한 그 해군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미국 국방부는 1년에 1조 달러를 쓰죠. 1000조 원을 쓰죠. 우리나라 2년 예산을 걔네는 국방비로 쓰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막대한 국방비를 써야지 유지가 되는 게 패권 국가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화폐 발행권이 없어요. 그러면 빚을 내야죠. 그럼 빚을 내는 게 누구냐면 금융 세력들한테 빚을 내는 거예요. 부자 금융 세력들한테. 그럼 영국 왕실은 로스차일드였고 와버그 가문이라는 거였어요. 독일에서 온 와버그와 그리고 독일에서 온 유대 로스차일드 금융 세력으로부터 이제 막대한 돈을 빌렸죠.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왕실이 나중에 돈을 갚으려고 할 때, 뒷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거든요. 내가 36조 달러가 지금 미국이 빚이잖아요. 미국이 이거를 가장 쉽게 갚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국채를 발행해서 돌려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가면 궁극에는 그 채권을 언젠가 갚아야 되잖아요. 계속 돌려받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갚아야 되잖아요. 상환해, 그러면 상환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너한테 만기 연장 안 해줄 거야? 그럼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상환 안 하는 방법. 영동의 사채업자한테 돈을 100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PD님은 그 뒤에 종폭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명동 사채업자한테 내가 돈을 안 갚는 방법은 뭘까요? 그죠? 협박하거나 죽이거나. 그러니까 영국 왕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로차일드한테 돈을 빌려 썼는데 갚기 싫죠. 군대가 있는데 7위대가 있잖아요. 그럼 몰래 보내서 죽이면 돼요. 그래서 원래 스페인하고 네덜란드가 이제 패권 국가일 때는 스페인에서 금융 세력을 내쫓았죠. 죽이거나 내쫓았어요. 그래서 그 명분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추방시켰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금융 세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대교죠. 개종해라 그러고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거는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개종한 유대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개종하지 못했죠.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영국 정부도 알아요. 막대한 해군력을 이제 대영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빚을 로차일드 금융 세력, 와버그 로차일드 금융 세력부터 빌려 썼어요. 근데 만기가 되니까 갚기 싫죠. 그러면 금융 세력을 다시 쫓아내거나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금융 세력들도 알았어요. 스페인하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로부터 왜 쫓겨나고 왜 죽임을 당했나. 그래서 금융 세력들이 만들어낸 상품이 채권이에요. 채권이란 게 뭐냐? 채권이 뭐죠? 대출 증서잖아요. 만약에 은행이 피디님한테 1억 원을 대출했다. 은행으로부터, 국민은행으로부터. 그럼 국민은행은 피디님한테 1억 원의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죠, 채권에. 그러니까 차용 증서에. 근데 그 차용 증서에 이름이 적혀 있는 받을 사람을
왕실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금융 세력이라면 이 위험을 어떻게 해칭할까? 여기서 이제 채권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무기명 채권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받을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무기명 채권이 그 무기명 채권의 개념이 그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채권이란 거는 내가 이걸 가져가면 돈을 갚아라라는 어떤 증서지 거기에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현재 미국 그 트레저리 펀드 재무부 채권을 보면 내가 채권을 샀지만 김창익이라는 이름이 거기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냥 그 채권은 그냥 미국 재무부한테 제시하면 미국 재무부가 그 채권을 제시한 사람에게 돈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로차일드가 영국 왕실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지금 영국 왕실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이 받을 돈을 나와 영국 왕실 간의 1:1 계약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 영국 왕실이 나를 죽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판 거예요. 그러면 내가 로차일드 금융 세력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어떤 다이슨이라는 회사가 다이슨 회장이 채권을 샀어요. 그럼 다이슨 회장이 가가지고 영국 왕실한테 이 채권을 제시하면 영국 왕실은 다이슨 회장한테 줘야죠. 그 빚을. 그러면 다이슨 회장을 죽일 수 없잖아요. 자기가 또 돈을 빌려준 거는 금융세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일 수 있는 대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채권이라는 걸로. 그래서 그냥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줬지만 이 채권을 팔아서 돈을 받을 사람을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품인 거죠. 이게 이제 채권이거든요. 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금융 세력들은 더 이상 쫓겨나지 않고 영국 왕실로부터 미국 재무부로부터 받은 빌려준 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영국 왕실하고 이제 그 로차일드가. 자, 그러면 네가 지금 현재 1,000억 파운드의 빚을 나한테 졌잖아. 죽이려고 하니까 만기가 다가오니까 로차일드가 가서 야, 그럼 앞으로 1,000억 파운드의 빚을 내가 100년짜리 장기 채권으로 바꿔줄게. 자, 그럼 너는 100년 뒤에 갚아. 100년 동안 안 갚아도 돼. 사실상 갚지 말란 얘기예요. 100년 동안 갚지 말란 얘기는. 영국 왕실이 너무 좋죠. 100년 뒤에 자기 자손이 뭐 갚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나는 안 갚아도 되니까. 그래서 받아들였죠. 대신에 파운드화를 발행할 수 있는 발행권을 나에게 줘. 그래서 그 화폐 발행권을 금융세력에게 줬죠. 이게 이제 금융세력과 영국 왕실 간의 거래였어요. 이게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연준과 미국 재무부 간의 거래거든요. 자, 그럼 금융세력들은 미국 채권을 사주고 미국 재무부에게 돈을 발행해서 주는 거였잖아요. 이 모델로 지난 닉슨 쇼크 때부터 지난 50년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은 거예요. 월가와 런던의 금융세력들은 지금 트럼프를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4월 2일 날 관세 전쟁, 상호 관세, 그리고 그 전 세계에 뭐 관세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그 일률적으로 관세를 25% 때리고 중국한테는 130%인가를 이제 추가 올렸죠, 관세를. 그러면서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에서는 두 가지 서사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경기 침체론이 막 불거졌죠. 그러니까 채권의 금리가 막 떨어졌어요. 채권의 금리가 막 떨어졌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 수요가 막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불안해지면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로 사람들의 투자가 몰리죠. 그러니까 이자를 좀 덜 받는 대신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서사가 형성이 되니까 갑자기 미국 장기채 10년물, 20년물, 30년물의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가 노렸던 거다. 왜냐면 9조 달러의 채권을 이제 올해 롤오버 차원을 해야 되거든요.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이제 트럼프의 1차적인 목표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시장에서. 트럼프는 뭐 실제로 그 관세 전쟁을 그 어떤 경기 침체론을 불거뜨리기 위해서 이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었어요. 장기 채권 금리가 5%대 육박했다가 4% 초반, 4% 후반으로 떨어졌어요. 1%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36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금리 1%포인트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라는 어떤 이제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이때 갑자기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해요. 누군가가 채권을 내다 팔기 시작한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채권 금리가 폭등했다는 얘기는. 갑자기 채권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뭐라고 또 뉴스가 나왔냐면 채권 자경단이 활동했다라는 서사가 나와요. 채권 자경단이라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 그 미국의 패권이 그 채권 시장에 불리한 정책들을 내놓으면 채권 시장에 유리한 정책을 내놓으라는 압박 수단으로 채권을 내다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내다 팔아서. 자, 이거는 미국 정부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한테는 어마어마한 타격이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채권 금리가 다시 올라가니까. 그 트럼프가 그래서 아차 싶으니까 중국과의 관세 전쟁도 일부 후퇴하고 지금 그 일단은 모든 공격 앞으로 해서 잠깐 사격 멈춰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럼 채권 작용단이 도대체 누굴까? 그러니까 채권 작용단이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그 미국에 있는 월트리트저널이라든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또 CNN, 민주당 지지 언론들이 한 얘기가 일본으로 초점을 돌렸어요. 일본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자금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 차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미국에 투자했던 금액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미국 국채를 팔고 일본 국채를 산다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 과정에서 일본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하지만 거의 초점을 거기에 맞췄죠. 그러니까 또 이 언론들은 또 중국이 금을 사기 위해서 국채를 판다라고 얘기했죠.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어떤 청산 과정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맞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지속적으로 좀 팔고 있으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건 좀 맞은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등에는 조금 설명이 부족해요. 그건 원래 있었던 일들이었거든요. 중국은 계속 팔고 있었고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도 당시 4월 달의 문제만은 아니었거든요. 4월, 5월 달의 문제만은 이게 누구의 채권 작용단의 어떤 주축 세력이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국채 규모가 36조 달러잖아요. 37조 달러에 육박하거든요. 이 중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게 1조 달러예요. 외환보유고로.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게 7천억 달러예요. 둘이 합해서 2조 달러가 안 돼요. 그러니까 5%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미국 국채 발행 규모에. 근데 이 5%가 95% 나머지 95%를 움직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트리거는 되지만 5%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미국 국채를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 월가가 5조 달러 가지고 있어요. 월가 투자은행들이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가. 그리고 월가가 대주주인 연준이 5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둘이 합해서 10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연준과 월가는 월가예요. 그러면 월가가 10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6조 달러 중에 30% 정도를 월가가 가지고 있죠. 그럼 채권 시장을 통해서 내가 트럼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판단했다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건 월가예요. 월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채권 시장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채권 작용단은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연맹군은 되겠지만 사실은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월가죠. 월가가 채권 작용단을 움직였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갈등 후 트럼프의 정책 양상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아까 전질문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일시적인 문제냐라는 거예요. 지금 월가가 이렇게 강력한 자기들만의 어떤 수익 구조를 트럼프가 때려 부수겠다고 한 상황에서 채권 시장을 움직여서 트럼프를 지금 저지시켰어요. 트럼프가 채권 시장이 작용단 활동에 의해서 채권 금리가 급등하니까 지금 현실 자각을 한 거예요. 내가 세계화주의자를 무찌르겠다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세계화주의자들의 헤드쿼터인 월가가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능력을 보니까 얘네들을 등지고서는 자기가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채권 작용단의 활동을 보고 월가의 힘을 현실 자각을 한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일단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섰죠. 90일 유예했죠. 자, 그럼 이게 2보 전쟁을 위한 1보 후퇴냐 아니면 완전히 굴복한 거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걸 판단하려면 월가의 트럼프에 대한 견제가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지속 가능한 거냐를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월가의 지금 이 견제하는 힘은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월가가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보니까 내가 섣불리 이 전쟁을 노골적으로 계속했다가는 완전히 여기서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반대로 월가는 트럼프가 자신들이 채권 시장을 움직여서 트럼프에게 참교육을 시키겠다고 선언했는데 트럼프가 거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반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가는 탄력을 받은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월가는 트럼프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내가 누군가를 참교육시키는데 대상이 지금 내 말을 무서워하고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본격적으로 하겠죠. 그럼 월가는 지금 트럼프에게 자신들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뭐라는 거를. 트럼프가 자기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뭐냐면 5월 30일 날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경제포럼에 참석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어요. 그날 트럼프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어떤 매체에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세계관과 월가의 대결 구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게 레이건 국가경제포럼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이미 다이먼이 무슨 얘기를 했냐. 첫 번째, 내가 최근에 베이징에 가봤다. 중국은 쉽게 해서 시진핑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가 가서 보니까 전혀 신경도 안 쓰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네가 중국한테 관세 전쟁을 시작해서 네가 원하는 거를 시진핑으로부터 얻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관세 전쟁 소용없다. 그러니까 중국을 건들지 마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암호화폐 살 돈으로 총알과 히토리를 사라 라고 했어요. 미국의 패권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나오는데 반도체와 군사력에서 나오는데 암호화폐 살 돈이 어딨냐 지금. 그러려면 총알을 더 사라. 총알 더 사라는 얘기는 뭐 총알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국방 예산을 증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모함 더 사고 로키드 마틴에서 F-35 전투기를 더 사라. 히토리를 더 사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라 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 뭐냐면 중국 건드리지 마라, 국방예산 증액해라, 암호화폐 사지 마라. 준비자산으로 원래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암호화폐 사지 마라. 또 하나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 그 채권의 시장 조성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하고 이제 그 모건 스탠리 이런 주요 투자은행들 있잖아요. 이게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수급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안 좋으면 채권을 안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채권을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1차적으로 그냥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가 미국 국채를 그냥 사줘요. 그래서 수요를 만들어줘요. 억지로.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금리 위기 때나 아니면은 그 팬데믹 위기 때 갑자기 이제 채권 수요가 줄어들어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채권을 팔기 시작해서 시장에다가 팬데믹 때.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완전히 수요가 그냥 제로가 되니까 미국은 또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돈을 풀기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반대로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발행했죠. 거의 7조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어요. 근데 그 7조 달러의 채권을 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사줬나? 원래는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시장 조성자들이라고 하는데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사줘야 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자기 자본으로 채권을 못 사게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쉽게 얘기해서 채권에 니네가 고객의 돈으로 니네가 지금 투기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투기하니까 금융시장이 교란돼서 금융위기가 난 거야. 그래서 공화당이 만들어 놓은 볼커룰이라는 걸로 사실 이 채권 조성자들이 자기 자본으로 채권 쉽게 얘기해서 투기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까지 그 규제 때문에 금융사들이 채권 시장에서 돈을 벌었던 거를 이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채권 시장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지금 채권 작용단이 참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자기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야 지금 사실 우리가 그동안 채권을 사줘서 미국 정부가 먹고 산 건데 앞으로 채권 시장에 위기가 오면 우리가 채권을 못 사. 왜? 금리위기 때 니네가 규제를 만들었잖아. 공화당이. 그러니까 그 규제 풀어. 지금 앞으로 니네가 채권을 팔면 우리가 다 사줄게. 규제 풀어. 지금이 좋은 기회야. 규제 풀어. 명분이 좋잖아. 첫 번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곧 붕괴할 텐데 채권 시장이 붕괴할 때 우리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 도와줄 수가 없다. 트럼프에게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네가 지금 계속 이러면 우리가 안 도와줄 거야 라는 거죠.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가만 놔둬. WTO의 그 자유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월가 입장에서 보면 자유무역의 전초기지예요. 근데 월가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개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역 개방보다는. 세 번째가 무슨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 살 돈으로 총알 사, 히토류 사고, 반도체 산업 육성하고 그 로키드 마틴 전투기 더 사라고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자, 월가 규제 없애줘. 중국 가만 놔둬. 군수산업 국방예산 증가시켜. 이 세 가지가 트럼프 세계관에서 보면 아젠다 47에서 트럼프가 세계화주의자들을 물리치겠다고 해놓고 때려잡을 7가지 세력을 쭉 명시를 해놨거든요. 아젠다 47이라는 건 지금도 따따따 아젠다 47.com에 들어가시면 트럼프가 47가지 공약을 해놨는데 거기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때려 죽일 세력들이 첫 번째 글로벌리스트, 아까 얘기했듯이 월가 민주당, 두 번째 워몽거, 그 전쟁광들, 군수산업, 로키드 마틴이죠, 보잉하고, 세 번째가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때려잡을 대상으로 월가, 로키드 마틴, 차이나를 1, 2, 3번으로 명시해놨는데 이 세계관을 지금 제이미 다이먼이 월가가 채권 더 이상 안 사줄 거야, 까불지 말고 규제 풀어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너 월가 죽이려고 하지 마, 글로벌리스트 죽이려고 하지 마. 두 번째, 로키드 마틴 F-35 더 사, 국방비 증액해, 드론이야 까불지 말고 국방비 더 써. 세 번째가 중국 가만 놔둬. 중국이 값싸게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역 적자를 내지 않으면 자본 수지 흑자도 없어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의 세계관을 조목조목 반박한 거예요. 네가 아젠다 47에서 밝혔던 그 세계관, 그런 거 때려쳐, 까불지 말고 1, 2, 3번 절대 하지 마 라고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경고장이었어요. 이 제이미 다이번의 그 경고를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냥 내가 일부 후퇴한 거야, 나는 내 사업을 계속 할 거야, 그리고 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판단하면 잠깐 후퇴해서 눈치를 보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월가 힘이 역시 월가는 내가 건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력이구나 라고 트럼프가 현실 자각을 했다면 이 생각이 지속될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 개인의 생각인가, 아니면은 어떤 시대적 요구인가,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거대한 흐름인가, 아니면 트럼프 개인의 어떤 집권을 위한 전략이었는가. 첫 번째 그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세계화의 부작용, 그러니까 세계화의 부작용이란 게 뭐냐면 애덤 스미스, 리카도, 레이건 등등이 얘기하면서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면서 실제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나, IMF나 그 WTO 같은 데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지난 50년간 세계화에 의해서 세계 경제는 양적인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개발도상국들은 여기에 반사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실제로 부가 늘어났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제 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득을 사실 봤어요. 물론 이제 고통도 거기에 비용도 많이 치렀지만. 근데 선진국들, 이미 부자나라였던 선진국들은 자유무역화가 되면서 크게 이득을 못 봤어요. 이득은 봤지만 더군다나 선진국들은 양극화라는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겪었어요. 금융, 월가는 부자가 되고 제조업자들은 망하는. 이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사실은 세계화의 어마어마한 부작용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선진국들의 중산층들이. 그 선진국들의 중산층들이 이 세계화의 부작용을 인식하면서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계화를 없애야 된다.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의 중산층들이고 백인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집권한 게 트럼프니까. 그러면 이 세계화의 어떤 반작용으로서의 반세계화 개념은 거대한 세계사적인 흐름이에요. 그 트럼프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이 고통받는 중산층들, 몰락한 중산층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면서 다시 정권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세계화 작업은 트럼프가 아니어도 계속 된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만큼 이렇게 강력하게 일관되게 또라이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건 별개지만 어쨌거나 반세계화 작업은 계속 될 거다. 두 번째는 월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달러 패권이 월가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수익 모델이긴 한데 이 달러 패권을 이 월가는 언제든지 내동댕이 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은 미워도 어떻게든 바꿔서 사람 만들려고 하겠지만 내가 남 자식이 왔는데 맨날 사고만 쳐. 그러면 언제든지 갖다 버릴 수 있겠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비유가 좀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비유가 좀 그런데 지금 월가 입장에서 달러는 이득의 수단이지 자신들의 정체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파운드화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달러로 갈아탄 사람들이에요. 브레튼 우드 세대 때부터 자신들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파운드화를 버리고 달러 갈아탔죠. 달러가 썩어서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죠. 근데 월가는 지금 그걸 자각하고 있어요. 달러가 지금 썩어 문드러졌는데 내가 이거를 회생시킬 거냐 아니면 대안으로 갈아탈 거냐인데 두 가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월가는. 일단 수명 연장을 하자. 당장에 버리지는 말자.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달러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안이 뭔지를 찾자. 그래서 이제 달러 패권도 유지하면서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시장에 발을 디딘 거죠. 월가도. 하지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는 달러 패권에 유리한 방향대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죠, 시장에는. 왜냐면 아직까지는 주된 수익은 달러니까. 하지만 월가도 더 이상 달러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예요. 갈아탈 거예요. 큰 흐름은 결국은 반세계화로 간다. 보호무역주의로 간다. 반달러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단기적인 흐름에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를 저지시켰고 이 저지시킨 힘이 작지 않다. 지금 일론 머스크도 그거를 느끼고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독립전쟁을 계속할 수 없구나. 그럼 나는 내가 사령관 자리를 내놓고 나는 내 사업으로 돌아갈래. 이제 제야로 돌아갈래. 돌아갔죠. 왜냐면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천재인데 트럼프가 지금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그냥 일시적인 어떤 충돌했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에게 한 발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우리 사업을 계속하자고 했을 텐데 한 발 숙이긴 했어요. 빌 에크먼이 이제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계속되든 브로메스가 계속돼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말이야라고 동조했어요. 트럼프가 거기에 동조 안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토사구팽을 당한 거예요. 내가 월가하고 대차게 한번 싸워볼 텐데 내가 직접 싸우기엔 위험하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어떤 또라이 돌격대장을 데려다가 네가 한번 싸워봐 그랬는데 월가가 반발하니까 내가 지금 이 돌격대장을 내가 자르지 않으면 이 월가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없겠다. 그래서 돌격대장을 좀 자른 거죠. 이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얘기를 트럼프가 귀담아 듣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고요. 두 번째는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계사적인 어떤 변곡점을 지난 이 흐름이 지금 월가나 트럼프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좀 늦춰질 수는 있지만. 트럼프는 여기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판단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월가하고 조금 다시 대책에 한번 붙어볼 거냐 아니면 월가 얘기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제 수정안으로 수정주의로 가서 내 개헌을 관철시킬 거냐라는 거죠. 트럼프의 캐릭터상 패배를 인정하거나 완전히 물러서지도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주의자인데 대책에 들어오는 지금 이 월가의 어떤 반발을 무시하고 그냥 자신의 개헌을 계속 밀고 나간다? 이러지도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월가의 이 반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월가가 왜 이렇게 달러 패권에 집착하는가라는 건데 한 축은 달러 패권에 집착하는 거예요. 일단 단중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는 달러 패권이 아직 유효하니까 자신들의 그 가장 주된 수익원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또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월가가 반발을 할까? 대안이 있다면 달러를 버려도 되는 건 당장에 달러를 버린 그 다음 단계
에서 패권 구도가 어떻게 될 건가? 그 지금 월가가 전 세계 글로벌 세계화에서의 어떤 경제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달러라는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행권이에요. 이슈할 수 있는 권리,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권리. 세뇨리지 효과가 미국 재무부가 가져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월가가 가져가죠. 우리가 얘기한 주저이익이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힘이 지금 달러와 국방비에서 나오거든요. 군수산업. 그러니까 로켓 마틴이나 보잉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 5대 군수산업체들의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이 30%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산업은 사실 월가의 산업이에요. 국방산업과 달러의 발행권이 미국의 패권인데 이 미국의 패권 산업을 다 월가가 장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패권 산업을 월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마크 조종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민주당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근데 트럼프는 세계화주의자들 무찌르겠다고 하면서 세력을 형성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여기서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빅테크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유주의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건너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가장 혐오했던 정치를 지금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한번 물러섰지만 피터 틸은 계속 건재하게 있죠. 조용히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피터 틸은. 일론 머스크는 당차게 화끈하게 짧게 했잖아요. 둘이 완전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세력이에요. 이 세력들이 왜 워싱턴으로 왔나? 아까 얘기했지만 EU와 민주당의 규제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규제를 깨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규제를 깨기 위해서는 규제를 깨는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안을 만들려면 기득권이 돼야 돼요. 기득권이 되려면 워싱턴으로 가야죠. 미국에서. 이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트럼프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 이 빅테크 쪽에서 강력한 자본이에요. 지금 한 20년 전만 해도 그 S&P의 10대 그룹을 딱 치면 가장 많이 나온 게 금융사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그 시가총액 10대 그룹을 딱 치잖아요. 거의 100% 빅테크예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 17조 달러예요. 17조 달러. 이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 미국의 지금 국채를 절반을 갚을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금융사들, 그렇게 지금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월가 금융사들, 10대 금융사들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7조 달러가 빅테크의 시가총액인데 미국 월가 금융사들, 10대 금융사들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니까 그 세력들이 굴릴 수 있는 자본력하고는 또 별개예요. 월가 금융사들이 지금 자신들이 운용하고 있는 블랙록이 운용 자산이 10조 달러예요. 블랙록 하나가. 그러니까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투자은행들이 어떤 규제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면서 그때부터 투자은행보다는 자산운용사들이 훨씬 더 이제 돈을 많이 굴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치고 나온 게 블랙록이에요. 래리 핑크에. 그리고 이제 그 전체 그 10대 그 금융사들이 굴리는 자산 규모가 47조 달러예요.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그 JP모건이 운용하는 고객들의 자산을 다 합하면은 미국의 부채를 갚고도 10조 달러가 남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아직까지 굴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빅테크는 그냥 자기 돈, 내가 언제 주식을 팔면 내 돈이 되는 돈이 17조 달러예요. 만만치 않죠. 근데 이 빅테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예요? 가장 우리가 지금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는 사업이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이게 공통적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하잖아요. 원래 지금 현재 달러 패권의 구조는 페트로달러잖아요. 석유라는 에너지와 그 석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게끔 해놓은 원자재와 화폐 간의 커플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빅테크들의 AI 사업하고 휴머노이드 사업하면서 지금 전기를 테라바이트 단위로 쓰는데 지금 2030년, 2040년이 되면 지금 전기보다 3배, 4배, 많게는 30배까지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픈 AI 하나의 데이터 센터 하나가 노르웨이 전기를 쓴다고 하니까 AI 사업체들, 빅테크들한테 가장 민감한 에너지가 전기예요. AI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소형 핵 융합 발전이라고 해서 SMR이라고 해서 쉽게 해서 발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라든지 모든 게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 소형 원자로 발전소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인수하거나 발전소 사업을 차린 거죠. 쉽게 가면 페트로달러의 어떤 구조로 보면 산유국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빅테크들이 전기의 생산자들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소비자이면서 가장 강력한 생산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기 그 공급 체인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단순하게 전기차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테슬라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전기차 사업만 그 일론 머스크 하겠다고 한다거나 뭐 스페이스X가 그냥 단순하게 로켓 그 발사체 사업을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사업 구조를 하나하나 보면 전기 저장 장치를 전 세계에 보급시키고 태양광 발전을 해서 구독 서비스로 내가 전 세계에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양광 발전으로 화성에서 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이거를 마이크로웨이브로
어떤 허브에다가 쏜 다음에 전력 저장 장치로 디스트리뷰션을 해서 전 세계에 내 전기를 공급하겠다. 전기를 가장 값싸게 공급하려면 태양광을 써야 되고 핵융합 발전을 써야 되고, 그 일론 머스크는 빌 게이츠하고 한 가지 다른 생각이, 핵융합 발전에 대한 생각은 똑같은데 빌 게이츠나 샘 올트만은 핵융합 발전기를 만들겠다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그걸 왜 만들지? 핵융합 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발전원이 뭐냐면 태양이거든요. 태양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가 왜 저 태양 에너지를 쓰면 되지? 왜 우리가 소형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야? 바보 같은 생각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태양의 핵융합 발전 에너지를 갖다가 쓰면 돼. 그러니까 화성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장난반 진단반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전력 공급망에서 전력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슈퍼앱, 금융앱, 결제 단계에서도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화성이나 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값싸게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독점 사업자가 되는 방법이지만, 내가 이거를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송금해야 되고 환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기 스위프트망을 써서 수수료내요. 은행들한테 수수료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앞으로 블록체인망을 이용하면, 암호화폐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전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에너지 공급망의 서플라이 체인을 장악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석유 자원에서 전기 자원 넘어갈 때 전기 자원의 공급 체인을 빅테크들이 장악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공급 체인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금융망을 만들겠다는 거. 이 금융망에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기료를 결제 수수료를 가장 낮추는 방법으로 암호화폐가 이 빅테크들에게 채택될 거라는 거. 그럼 이거를 지금 월가 입장에서 보면 얘네는 지금 석유 사업, 군수 사업, 달러 사업으로 돈을 버는 애들인데, 석유가 전기로 대체된다, 달러가 암호화폐로 대체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대출 사업, 금융 사업, 결제 사업이 서서히 빅테크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트럼프가 연합해서 뒷배 역할을 해주겠다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화장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적이 트럼프이면서 동시에 빅테크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월가가 지금 견제하려고 하는 거는 트럼프이면서 동시에 빅테크인 거예요. 월가 견제하려고 하는 세력이. 그러면 월가는 지금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네가 빅테크를 선택했지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을 칠 수밖에 없어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이 이제 출연하게 된 계기가 됐고, 또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비트코인 시세나 비트코인 어떤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에 비트코인 사지 말고 총알 사라,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 국방자산을 증액하라고 하면 되지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라고 했을까? 그 발언을 굳이 했을까? 트럼프가 그 발언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 그 행정부의 어떤 기류, 일론 머스크가 퇴각하고 또 일론 머스크가 앉히려고 했던 나사 국장을 트럼프가 이제 원래 계획을 철회하고 일론 머스크의 말을 귀담아 듣던 거에서 지금 현재 스콧 베센트 국무장관, 그러니까 헤지펀드 대부 중에 하나였던 스콧 베센트 국무장관 월가 연결고리예요. 스콧 베센트 국무장관의 얘기를 상당히 귀담아 듣고 있다라는 이 분위기 속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월가의 얘기를 트럼프가 굉장히 귀담아 듣고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 와중에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 사지 마라 라고 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시스라 루미스 법안도 있지만 데이비 삭스라고 하는 크립토 짜르에게 트럼프가 세금을 쓰지 말고 비트코인을 100만 개 매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와라. 스콧 베센트와 상무장관한테도 얘기했고 데이비 삭스한테도 얘기했는데, 스콧 베센트는 월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의 그 말에 반응은 하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하워드 러트닉과 지금 데이비 삭스라고 하는 상무장관 그리고 크립토 짜르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디어는 이미 초안이 나왔을 거라고 봐요. 지금 거의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석 달이 지났으니까 100일이 지났어요. 초안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 이 초안을 가지고 트럼프가 어떤 고민을 할까? 내가 100만 개를 사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또 제이미 다이먼이 채권 시장을 움직여서 나를 괴롭힐 텐데 내가 암호화폐를 사겠다고 발표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당장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반전의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트럼프가 정말 또라이라서, 트럼프가 또라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영악한 이제 협상가인데 지금 물러섰잖아요. 이 물러섰다는 거는 지금 협상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 앞으로 가기가 좀 힘들다. 근데 여기서 정말 또라이, 진심 어린 또라이라서 나 월가랑 진짜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한번 붙어볼게, 이거라면 밀고 나가겠죠.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일관되게 영악한 협상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한 발 물러선 이상 이건 전략적으로 좀 물러섰다는 건데, 다시 진격 앞으로를 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월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크립토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 변화가 생기기 전에 백악관이 지금 크립토 시장에 뭔가 정책을 선제적으로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악재죠. 저도 지금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재라고 하는 이 발언이 나가서 암호화폐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저한테도 손해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럼 암호화폐 시장이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건가? 반대로? 아니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 있죠. 그 속성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건데 그 속성을 월가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데 그 속성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용하는 건데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변화했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좋은 이 속성, 사람들이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이 속성이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속도는 바뀌겠죠. 트럼프가 지금 완행열차로 가고 있는 그 기관차를 갑자기 KTX로 바꿨는데 이 KTX 엔진으로 바꿔준 이 엔진을 떼버린다고 이 열차가 안 달리진 않아요. 이미 구조가 됐어요. 열차는 지금 철길에 올라가서 계속 달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속도는 조금 단기적으로 느려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속도를 다시 올리는 어떤 트리거는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월가한테 굴복한 건 아니다. 다시 언젠가는 진격 앞으로 할 거다. 상황을 보고. 그리고 월가도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완전히 막겠다. 이건 아니에요. 월가도 지금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짜고 있어요. 다만 자기들이 그 준비할 수 있는 더 시간, 그리고 달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맥스마이즈 할 수 있는, 이익을 맥스마이즈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짤 때까지 계속 지금 이 구조가 완벽히 이양되기는 싫은 거죠. 하지만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변화가 언제 다시 트리거가 올까? 이게 이제 그걸 좀 기다리는데 그게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